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으로 최근 남편과 이혼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저 역시 결혼 생활 15년 동안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을 키우면서 남들도 다 이렇게 살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서 자연스레 남편이랑 사이의 애정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함께 산 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 아니면 이 사람 누구랑 살겠어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괜히 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꾹 참고 아들만 생각하면서 가정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고 참았는데 날이 갈수록 남편의 행태가 괘씸해지니 더 참았다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좋은 일은 아니기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하는 건 한계가 있어 고민하다가 평소 즐겨 듣던 이곳에 사연을 보내봐요. 부디 많은 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여 저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분들이 있다면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저지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두가 길었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랑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2년 정도 비밀 사내 연애를 했어요. 저는 남편보다 먼저 그 직장에 다녀서 햇수로 10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경력직으로 새로 들어온 남편이 그때는 너무 젠틀하고 매너가 좋아 보여서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던 찰나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회식 후에 둘이서 따로 술 한 잔씩 하는 날이 늘었고 남편이 사귀자고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답니다. 그러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밀로 사귈 순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서로 나이도 찰 만큼 찼다고 생각해서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니 매일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하면 또 만나서 같이 집으로 오는 생활이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신혼의 콩깍지가 씌어서 너무 좋았어요. 매일 사랑하는 사람과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 아는 사람들도 많이 겹치니 회사 일도 다 알고 자연스레 이야기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지. 사람이 오래 가려면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매일같이 남편이랑 일상을 공유하는 게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굳이 비밀을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뭐 각자의 사생활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남편이랑 한 회사 다니니까 좋겠다고 하면 그리 좋은 것만도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던 때였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는 서로 돈을 좀 모으고 자리를 잡은 뒤에 아기를 갖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여행 가서 분위기 잡다가 계획보다 이르게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였죠.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된다니 너무 설레고 떨려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정말 우리 아기 잘 키워보자고 다짐도 많이 했답니다. 다행스럽게도 회사 복지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서 저도 아기 낳고 육아휴직도 최대한 쓸 수 있었고 평소 제가 오래 다닌 사원이다 보니 여러 가지 단축근무 등 임산부 시절에 쓸 수 있는 법적인 것들도 다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아기를 낳고 1년여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거쳤는데 막상 아기를 키우다 보니 1년의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저는 일하는 게 버릇이 되었기 때문에 아기가 너무 이쁘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복직해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남편이 이렇게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어떻게 일을 다니겠냐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기 키우는 데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라는 건데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다고 하고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워킹맘을 시작했었죠. 그런데 막상 어린이집에 보내니까 아기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이런저런 감기와 질병에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을 제때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남편 대신 제가 상사 눈치를 보면서 반차나 연차를 내는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평소 책임감이 강해서 일 잘하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던 저였는데 일하다가 아기 보러 뛰어가는 상황이 계속되니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렇다고 양가 부모님들이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정신 차려보니 늘 저만 마음 졸이면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반복되는 일상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안도 엉망이고 회사에서 당신 욕하는 것 같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기 키우는데 전념을 하라고 재차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못 들은 척하고 그 고비만 잘 넘겼으면 됐는데 이미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진 저는 그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정말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일해놓은 경력이 있으니 일자리는 아기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다시 구하면 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흔히 말하는 경단녀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10년여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기를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며 산 지도 어느덧 10년째더라고요. 진짜 세월이 언제 이렇게 많이 흘렀나 싶을 만큼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동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았던 아기는 귀여운 초딩이 되어 무럭무럭 자랐고 저도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제 시름이 깊어졌어요. 남편은 제가 퇴사한 후 함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IT 계열 회사로 이직해서 꽤 오래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쪽 계열은 머리 회전이 빨라야 하기 때문인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점점 젊은 직원들은 치고 올라오는데 본인은 젊을 때 감각이 안 나오니까 성과는 없지 상사 눈치 보랴 밑에 직원들 눈치 보랴 회사에서 매일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이맘때쯤 항상 술에 취해 들어와서 아이랑 저랑 자고 있으면 굳이 깨워서 아빠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편하게 자고 있느냐면서 술주정을 부리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평소에도 사실 친구들 중에서 자기만 외벌이라고 장난식으로 투덜투덜 댔었는데 이게 장난 반 진심 반이었는지 계속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고 좌천이 되면서 월급까지 깎이니 그 스트레스를 저에게 푸는 겁니다. 가계부를 쓰라는 둥, 씀씀이가 왜 이렇게 해프냐는 둥. 외벌이 월급이 뻔해서 아끼고 살아온 저였는데 이렇게 제 전업주부 생활을 후려치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뭐야, 못 보던 건데 또 옷 샀어? 남편은 매일 회사에서 젊은 애들 눈치 보느라 진이 빠지는데 와이프는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돈 쓸 궁리나 하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원래 있던 옷이야. 전에 백화점에서 당신이 좋다고 사준 거잖아. 기억 안 나? 그리고 내가 무슨 집에서 탱자탱자 논다고 그래? 당신이 청소를 해, 빨래를 해, 요리를 해. 나 없으면 여기 마구간이야. 당신 일하느라 힘든 건 아는데 그렇다고 그걸 나한테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됐어. 집에서 노는 네가 뭘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오는지 가장의 무게를 이해하겠냐고. 웃기지 마. 내가 왜 이해를 못해? 나도 회사 다닐 만큼 다녀봤어. 당신도 알잖아. 처음 우리 회사 와서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당신, 내가 뒤에서 얼마나 챙겨줬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게 언제적 일인데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그걸 끄집어내냐? 장도 마트 가서 직접 봐오면 되지 맨날 택배 시켜서. 이거 택배비 다 돈 나가는 거 아니야. 사람이 왜 이렇게 씀씀이가 해퍼? 그리고 여기 빈 방에 전기는 왜 안 꺼? 전기세가 한두 푼이야? 뭐라는 거야. 일주일에 딱 2번 장 보는데. 그것도 무료 배송이야. 심지어 다 당신 먹고 쓰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내가 얼마나 알뜰하게 사는데 나한테 쓰는 돈 하나도 없어. 요즘 이렇게 사는 아줌마 한 명도 없어. 이거 왜 이래? 그리고 그 방의 전기는 당신이 나오면서 안 끈 거잖아. 따박따박 말대꾸 좀 하지 마. 머리 아프니까 앞으로는 가계부를 써. 그거 보고 당신이 알뜰한지 씀씀이가 해픈지 내가 판단할 테니까. 무슨 여자가 가계부도 안 쓰고 살림을 한다고? 어휴. 순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말문이 턱 막혀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노려보고 있으니 남편이 잘하라고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출근을 하는데 진짜 아들만 아니었으면 머리를 한 대 쳤을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아빠 왜 저러냐면서 엄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다정하게 위로해주는데 순간 훌쩍 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남편 놈에게 당한 수모가 잊혀지질 않아 괴롭더라고요. 정말 남편 월급 쪼개고 쪼개서 살림을 하고 아이 학원도 보내고 또 회사 다니면 항상 깔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터라 돈 없어도 모아둔 돈으로 제 옷은 못 사도 철마다 남편 옷은 새로 사서 입혀보내고 그랬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유행 지난 옷을 입고 다니고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쿠폰에 집착하는 저를 보면서 많이 변했다고 예전에 그 멋쟁이는 어디 갔냐고 탄식해서 좀 마음이 쓰라렸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거니까 나는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제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돈 번다고 유세를 떠는 남편을 보니까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재취업을 하려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많이 컸고 남편 회사 일이 그렇게 안 풀린다는데 저라고 언제까지 집에 있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뭐든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다녔던 경력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될 줄 알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는데 조건이 좋은 곳은 전부 제 나이와 오랜 경단 기간을 아쉬워하며 탈락을 통보했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서 작은 회사에도 이력서를 냈는데 서류는 붙어도 이상하게 면접에서 떨어지기 일쑤더라고요. 한창 회사 다닐 때는 정말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10년 넘게 살림만 하면서 주눅이 들었나 봐요. 그렇게 자꾸 떨어지다 보니 가뜩이나 떨어진 자존감이 아주 땅을 지나 지하 수백 미터로 쿵 처박혔습니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옛날에 당당하게 회사 다니면서 동료들이랑 주고받던 대화도 그립고 작지만 소중했던 월급도 그립고 제가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날들이 모두 후회스러운 건 아니지만 되돌릴 수 있다면 회사를 그냥 다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위로와 응원을 해주기는커녕 매일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를 들들 볶는 겁니다. 이력서 썼어? 어디 냈어? 리스트 뽑아봐봐. 무슨 리스트를 뽑아. 그냥 3-4군데 내봤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 기다려봐야지 뭐. 당장 취업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아, 답답한 소리 한다. 3-4군데 내서 연락이 없으면 30-40군데는 넣어봐야지. 연락 없다고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취업을 해?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 진짜?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취업 잘 안 돼서 우울하고 힘들어.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알아?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마음 약한 소리 좀 그만해. 언제까지 그렇게 온실 속 화초처럼 살 거야? 밖은 야생이야, 야생. 내가 당신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못 되라고 그러는 거야? 충고해주는 거 잘 들어야 회사 생활도 잘하지. 그래서 뭐, 어떤 충고를 해줄 건데? 이런데 알아봤어?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일자리 박람회가 많더라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당신처럼 취업 못하는 사람들 집에서 놀지 말고 일하라고 이렇게 많이 정보를 주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알아봤지? 나처럼 세세하게 알아봐주는 남편 있는 줄 알아? 고맙게 생각해. 이건 노인 일자리 박람회잖아. 내가 노인이야? 이게 세세하게 알아봐주는 거야? 됐어. 내가 알아서 해. 남편이 저에게 알아봤다며 건네준 팜플렛은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였어요. 일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어르신분들을 위해 공공근로나 호텔 청소 같은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거 그거요. 근데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제가 시니어는 아니잖아요? 그냥 남편은 제 입장에서 제 경력,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적성 이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나 혼자 돈 벌기 힘드니까 아무 일이나 대충 해서 그냥 돈 벌어와라 이런 마인드인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서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남편 수입은 확 줄어들었는데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 사교육비는 더 늘어나면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줄이고 줄였지만 학원비가 이렇게 센 줄 몰랐어요. 그렇다고 안 보내자니 요즘은 친구도 학원에서 사귄다는데 이제 막 학교에 적응하는 아들을 생각하니 차마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생활비를 아끼려고 있던 집을 전세주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동안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았냐면서 내가 벌어다 준 돈을 다 어디에 썼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가세가 기운 게 전부 제 탓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보너스나 성과금 많이 받을 때에도 남편이 저에게 갖다 준 건 일도 없었거든요. 저는 오로지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로 주는 돈만 갖고 여기저기 알뜰하게 쪼개 사용을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가니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때는 당장 이혼할 것도 아니고 진짜 쫌생이다 생각하면서 뒤로 욕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구멍난 생활비를 시모에게 말했고 겨우 돈을 빌렸다면서 앞으로 살림을 알뜰하게 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기 앞으로 쓰라고 헛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이때를 떠올리면 피가 거꾸로 솟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요. 더 짜증나는 건 사춘기인 아들이 남편 말을 듣고 열받아서 자기 방에 쾅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창 예민한 시기의 아들인데 이렇게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고 집안 분위기를 흐트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남편 놈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남편 욕을 거의 안 했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하고 울분을 터뜨리니까 친구가 이렇게 심각했었냐고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 친구는 저와 달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골드미스였는데 마케팅 회사를 다니며 승승장구해서 부장까지 달고 돈도 많이 벌더라고요. 다른 회사지만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입사해서 신입 시절, 대리 시절 다 거쳤는데 저도 결혼하지 말고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닐 걸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요즘은 회사 말고 창업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조심스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회사 취업만 생각했지 창업은 정말 아이디어나 재주가 특출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배제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대뜸 제가 만든 홈 베이킹 쿠키를 팔아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전업 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이가 어릴 때는 시간이 없었지만 유치원 다니고 할 때부터는 휴식 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었던 홈 베이킹 쿠키를 취미로 하려고 꾸준히 배우고 만들어 왔었거든요. 평소에 제가 먹거나 아이랑 남편 챙겨주고 나서 남은 것들은 예쁘게 포장해서 친구들 선물로 주고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시댁이랑 친정에도 보내는 등 다양하게 활용을 했었어요. 만들 때는 재료 준비하랴, 숙성시키랴, 계량하랴, 오븐 구우랴 손 가는 게 많아서 번거롭지만 다 만들고 나면 너무 뿌듯하고 특히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맛에 베이킹하는 거지 라는 성취감도 들었답니다. 워낙 아가씨 때부터 베이커리 카페 다니는 걸 좋아해서 보는 눈이 생겼는지 받는 사람들이 전부 너무 이쁘고 맛있다면서 이런 거 하나 차려서 하라고 말은 했었거든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친구가 그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것 같다면서 SNS에서 유명한 쇼핑몰들을 보여줬습니다. 살펴보니 조금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다 제가 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보다 보니 이렇게 하면 더 예쁘고 맛있겠는데? 하는 아이디어도 마구 떠올라서 친구에게 말했더니 대박이라며 맞장구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SNS에 밝은 친구 도움을 받아서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고 나름대로 상호화 메뉴까지 정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쇼핑몰을 열게 됐어요. 처음 일주일은 문의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첫 게시 손님을 받았는데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점점 찾아주는 손님들이 많아지더니 마케팅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각종 이벤트와 체험단까지 운영하면서 생각보다 더 대박을 쳐서 돈을 쏠쏠하게 벌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제 용돈 정도만 생각했는데 웬걸? 쪼들렸던 아이 사교육비도 낼 수 있겠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재료 사고 포장하고 발송하는 값에 제 인건비까지 더해도 훨씬 많이 남는 장사라 진짜 이 맛에 창업하나 보다 했습니다. 오히려 SNS로 시작하니까 월세도 나가지 않고 마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이 밀려도 힘든 줄도 모르고 밤을 새가면서 물량을 맞추고 손님들 리뷰에 답까지 달아주면서 열심히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제가 열정을 가지고 저만의 일을 시작한 거라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제 자존감이 다시 세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저를 도와준 친구도 너무 잘 됐다면서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면서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용기를 주더라고요. 까탈스러운 사춘기 아들 녀석도 제가 밤새 일하는 걸 보면서 힘들면 하지 말라더니 제가 너무 행복해하니까 엄마가 좋으면 자기도 좋다고 저를 꼭 안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양치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일하라고 떠밀던 저희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걸 탐탁치 않게 여기더라고요. 요즘 저녁이 아주 맨날 배달이네. 돈이 남아 도나 봐. 요즘 단체 주문이 좀 들어와서 밥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 이번 주만 넘어가면 괜찮을 거니까 내가 그땐 맛있는 거 해줄게. 당신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밥할 시간이 없대? 그래봤자 푼돈이잖아. 누가 보면 돈 꽤나 버는 줄 알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관심 없으니 몰라서 그렇지. 나 꽤 벌어. 내가 요즘 당신한테 애 학원비 밀렸으니까 붙여달라고 하는 거 봤어? 다 내가 내고 있어. 당신 입고 있는 그 와이셔츠랑 바지, 그거 새 거잖아. 다 내 돈으로 사서 입혀주는 거야. 알고 말해. 됐어. 그냥 반쪽 가지고 장난칠 시간에 근처 빵집이라도 취직해서 정상적으로 좀 살아. 이게 뭐야? 집꼬라지하고는. 뭐 인정합니다. 혼자 모든 걸 하니까 집안일이 어려워지긴 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처음에는 일과 생활을 조율하는데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갓 사업 시작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초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해서 돈 벌어 오라고 하더니 돈 번다고 하니까 집안일 열심히 하라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나랑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뭘 해서 얼마나 버는지 관심은 1도 없으면서 반죽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빵집에라도 취직하라면서 정상 비정상 운운하는 남편을 보니 한심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늘 꽉 막힌 사람이었으니까 제 기준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때까진 그냥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가족 행사에서 시누이를 만났는데 남편 놈이 지 누나라고 제 이야기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어처구니 없게도 신우까지 저를 약올리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올케 요즘 일하느라 바쁘다면서? 아, 네, 형님. 그냥 소소하게 일하고 있어요. 아직 처음이라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서 할만해요. 이 일이 재밌으면 되나? 그게 무슨 일이야? 동생 말 들으니까 돈 좀 번다고 집안일에는 손 놨다면서? 나도 일해봤는데 2가지 한 번에 잘하기 힘들어. 특히나 그런 사업은 하나부터 10까지 올케가 해야 하는데 끝까지 잘할 수 있겠어? 괜히 힘 빼지 말지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올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말고 사업은 뭐 아무나 하나? 요즘 개나 소나 다 사업한다고 창업한다고 하니까 올케 귀가 얇아졌나 본데 다 그것도 한때야 한때. 형님, 저 지금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응원까지는 안 바랄게요. 그냥 신경 쓰지 말아주셨음 해요. 화났어? 아니 내 말은 솔직히 쭉 잘 되리란 보장 있어? 막말로 집에서 10년 넘게 애보던 여자가 사업한다고 날뛰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걱정이 되지. 이게 걱정하는 사람의 말이었을까요? 진짜 시누이만 아니었으면 머리채를 휘어잡았을 거예요.
어쩜 이렇게 남매가 똑같이 말을 못되게 하는지 무슨 학원이라도 다녔나 싶을 만큼 얄밉더라고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시누이 말대로 사업한다고 하는 가족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말을 했으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나이도 별로 차이도 안 나면서 손이 시누이라고 저를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비아냥거리는데 이건 뭐 잘 되지 말라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고요. 너무 빡쳐서 원래는 시댁 행사에 나눠주려고 가져갔던 가전제품 선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친정 부모님 가져가서 다 드리고 평소에 오래돼서 잘 안 된다고 하던 세탁기도 새 걸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어떻게 복수하지 싶더라고요. 결국 이들에게 복수하는 건 제가 어떻게든 일을 놓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더더더 잘 되는 것밖엔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도 있었지만 단골 늘리기에 주력하면서 리뷰에도 신경 쓰고 아이디어도 계속 생각하면서 퀄리티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메신저로 홈베이킹을 직접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고 가르치는 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처음에 해보라고 응원해줬던 친구가 레시피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고 친절하게 하면 된다고 못할 것도 없지 라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 인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좋은 친구를 곁에 둔 것만 해도 성공인 것 같네요. 어쨌든 사람들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친구 응원도 들었겠다. 클래스를 열면 성공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일단 남편에게 계획을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 반응은 정말 차갑고 매정하더라고요. 여보, 나 쿠킹 클래스 하나 차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누가? 당신이? 아, 또 누가 바람 넣었어. 그때 그 친구지? 진짜 어이가 없다. 지금 하는 것도 쩔쩔매고 겨우 하면서 누구 가르치고 그러는 거 당신이 할 수 있겠어? 괜히 사람들한테 욕만 먹는다. 하지 마. 아니, 미리 레시피를 다 가지고 알려주는 거니까 나는 1~2시간 정도만 바짝하면 되는 거라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 한 번만 나 좀 믿고 도와줘. 내가 이렇게 말한 적 없잖아. 뭘 도와달라는 거야? 설마 그거 차릴 돈을 달라는 거야?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작은 데라도 좀 빌려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내가 그만한 돈은 없어서 우리 그때 비상금으로 모아둔 통장 있지? 그거 이번에 깨서 좀 쓰면 안 돼?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이자 쳐서 다시 채워 넣을게. 야, 웃기지 마. 돈 날릴 일 있어?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돈 절대 못 주니까 정하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그냥 차리든지. 나는 반대했으니까 나중에 왜 안 말렸냐고 내 원망은 하지 마. 알았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짜증나는 화법을 구사하는지 남편이랑 대화를 하고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꼬여서 어떻게든 제가 하는 생각과 일은 절대 안 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랑 살아온 제가 회사 면접에서 주구장창 떨어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원래라면 남편한테 이 정도 말을 들었으니 자신감이 더 떨어져 그래,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냥 접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SNS 쇼핑몰에서 한번 성공을 맛봤잖아요. 정말 성공의 단맛은 강렬하더라고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감을 잃지 않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두고 봐라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정 동생에게 SOS를 쳤습니다. 제 말을 들은 친정 동생은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라면서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친정 동생에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렇게 결국 작은 동네 골목에 쿠킹 클래스를 열었고 원데이 클래스랑 창업반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어요. 이번에도 마케팅은 친구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확실히 제 생각처럼 수요가 많아서 대박이 났어요. 처음에는 제 베이킹 쿠키를 사가던 손님들이 주로 찾아왔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기념일을 앞둔 사람들이나 실제로 베이커리 카페를 열고 싶은 분들이 찾아와 배워가고 어플에 좋은 후기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혀 모르는 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전업주부 하면서 제가 살림을 했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배우러 왔었는데 생활에 필요한 꿀팁이나 알뜰한 비법 같은 걸 알려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점점 손님들 대하는 게 편해지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인맥도 넓어져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분들이 친한 언니처럼 저를 대하면서 아는 사람을 또 데려와 주기도 하니까 제 생각보다 가게가 더 잘 됐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쿠킹 클래스를 운영했더니 다시 옛날에 살던 큰 집을 구해 갈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물론 돈을 번다고 해서 제가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만 쓰고 모았던 결과이기도 했죠. 어쩌면 오랜 주부 생활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제 쿠킹 클래스가 잘 되고 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 사업에 대해 비아냥거리던 남편 누나가 안 망하고 1년이나 계속 유지를 하니까 궁금했나 봐요. 한번 친구랑 같이 와서 배워보고 싶대서 그러라 했는데 괜찮아 보였는지 자기도 창업반에서 배우고 2호점을 차리면 안 되냐고 계속 떼를 쓰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웃겨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남편 역시 자기 누나가 하는 걸 보더니 자기는 그럼 셔터맨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너무 기가 차면 말이 안 나오는 거 아시나요?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뇌가 잠시 정지되어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럼 부끄러움이라도 좀 느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 회사 곧 잘릴지도 모르잖아. 그런 회사 불안해하며 다니느니 집안일 하면서 내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도 혼자 살림하고 일하기 힘들었잖아. 나 도우미 쓰고 있었어. 몰랐어? 아무튼 지금 한 말 진심이지? 그럼 당신도 가계부 쓰고 살림 제대로 해. 가계부는 내가 매일매일 퇴근해서 확인할 거고 당신처럼 나도 배달음식 질려서 못 먹겠어. 매일 저녁에 12첩 반상해서 차려줘. 나 한 번 입은 옷 또 못 입으니까 매일 세탁해서 다려놔주고. 애 숙제랑 학원 픽업까지 구멍나는 스케줄 없게 해줘. 할 수 있겠어? 그게 뭐 어렵다고. 집에서 놀면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할게. 콜. 너무나 뻔뻔하게 구는 남편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정말 이게 내가 알던 그 남편이 맞나 싶고 한편으로는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라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카드를 던져주고 가계부 쓰면서 살림 제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처음 1, 2주일은 제가 일하고 돌아오면 진짜 장 봐서 뭘 보고 했는지 정체 모를 퓨전 요리들을 만들어 놓고 세탁방에 가서 옷도 세탁해서 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집에 오면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잘 됐다 싶어서 남편한테 다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가계부 쓴 거 보자면서 아주 매일 저녁 쥐잡듯이 남편을 들들 볶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했던 거 그대로 돌려준 거였는데요. 처음에는 툴툴거리던 남편도 자기가 여기서 성질내면 저한테 했던 일들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시인한다고 여겼는지 꾹 참고 괜찮다면서 이 정도야 뭐 하면서 저한테 모든 걸 맞춰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 때도 저한테 허락받고 사라고 더 압박했습니다. 욱하는 거 참는 남편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줄도 모르고 셔터맨 하겠다고 한 거냐면서 속으로 고소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활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머리 조아리며 수긍하던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할 만큼 했다면서 제가 돈을 그렇게 벌고 자기가 살림을 다 하는데 이 정도도 못 쓰냐면서 제가 준 카드로 옷이며 지갑을 사고 유흥비를 막 쓰더라고요. 대체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했더니 가계부도 없고 결국에는 제가 절대 쓰지 말고 비상금으로 두라고 했던 퇴직금으로 저 몰래 외제차까지 뽑아서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시누이 말처럼
사업이라는 게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편 퇴직금은 아이를 위한 비상금으로 두고 싶었는데 저만 믿고 홀라당 그걸 써버렸으니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전업주부에도 절대 이렇게 돈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더는 지켜보기 힘들어서 남편에게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당신 살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 어려운 일 아니라며, 잘할 수 있다며.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이게 뭐야? 당신 예전에 나보고 살림 잘하겠다고 각서 쓰라고 했었지? 당신도 각서 써. 지금 당장. 아, 그만 좀 해. 자존심 상해서 진짜. 돈 번다고 유세 좀 부리지 말라고. 유세? 나는 당신한테 받은 그대로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내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한테 이 정도 요구도 못해? 당신이 잘했어 봐. 내가 이러는지. 당장 카드 내놔. 당신은 내가 피땀 흘려 벌어온 돈 쓸 자격이 없으니까. 남편 지갑에서 카드를 빼내려고 하는데 필사적으로 막더라고요. 진짜 제가 무슨 큰아들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한사코 말리는 남편을 피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고 눈앞에서 바로 가위로 서걱서걱 잘라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각서 쓸 테니까 종이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종이랑 펜이랑 인주도장까지 싹 다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살림을 잘하겠습니다. 생활비를 아껴 쓰겠습니다. 아내에게 대들지 않겠습니다 등등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불러줬고 몇 번 자존심 상했는지 멈칫멈칫하긴 했지만 남편도 불러주는 대로 곧잘 쓰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푹 웃으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남편은 열받아서 그런지 제가 찍는 모습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오늘 날짜를 적고 인주에 도장까지 찍는 것까지 보고 바로 시누이에게 동영상을 전송했어요. 진짜 자기 동생이 당하는 이 수모를 보고 얄미운 시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전화가 바리바리 쏟아졌습니다. 여보세요? 네, 형님. 동영상 잘 보셨어요? 옳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이게 뭐야?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아빠를 이렇게 개무시하는데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전부 다 예전에 애 아빠가 저한테 하라고 했던 거고요. 저 개무시하는 거 이미 애가 다 봐서 보고 배울 것도 없어요. 그건 그렇고 형님한테는 구두로 말할게요. 2호점 절대 못 차려드리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뭐? 왜 말이 달라? 지금 그거 차리려고 우리 전세금도 뺐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사기야, 사기. 형님, 착각하셨나 본데 저희는 계약서 한 장 쓴 거 없고요. 저는 그러라고 허락해드리지도 않았어요. 형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제가 뭘 어떡해요? 사업은 뭐 아무나 하나요? 헛수고 하지 마세요. 동생 각서 쓰는 영상은 마지막 선물이니까 가족끼리 잘 돌려보시고요. 그럼 끊어요. 옳게! 옳게! 시누이와 제가 통화하는 걸 본 남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자기 동영상 찍었냐면서 미쳤냐고 막 이성을 잃고 달려들더라고요. 꼴의 자존심은 아직 있나 보다 했습니다. 남편 손에는 우스운 각서 한 장이 달랑달랑 달려 있었어요. 살펴보니 한자 한자 정성을 기울이기는커녕 흘림체로 대충 썼는데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바로 남편 눈앞에서 종이를 쫙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쓰라며. 쓰라고 해서 썼는데 왜 찢어? 정성이 부족하잖아. 진심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걸 내가 뭘 보고 믿어?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지? 당신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침 받는 데는 익숙하지 않나 봐?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똑바로 말해.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지금 나 놀리냐? 내가 왜 이혼을 해? 저는 남편이 퇴직금을 외제차 뽑는 데 쓴 일부터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통보를 했더니 남편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저를 잡고 말리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진짜 구질구질한 모습에 짜증이 나서 뺨 때리고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 던지고 집을 나갔어요. 등 뒤로 남편의 열받아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통쾌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쿠킹 클래스가 계속 잘 풀려서 저를 도와줬던 친구랑 동업을 시작했고 2호점을 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누이는 저한테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무리해서 쿠킹 클래스를 열었는데 실력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초반 반짝이지 나중에는 파리만 날려서 월세도 못 내고 빚만 떠안았다더라고요. 저희 수강생 중에 시누이 쿠킹 클래스 다녀온 분도 있었는데 어찌나 욕을 하던지 속이 시원하던 거 있죠? 심지어 전 남편은 시누이 쿠킹 클래스에 투자를 했는데 같이 빚쟁이가 돼서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도 힘들고 생활비 벌려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 통쾌함은 뭐라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혔던 가슴이 뻥 시원해지고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살면서 잊지 못할 인연들이 많지만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잊고 싶은 추억이에요. 생각해보면 남편 말을 듣고 회사를 그만둔 것부터 꼬여버린 실타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는 제 전업주부 생활이 아쉽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냈다는 것 하나는 정말 자부할 수 있는 업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사실 전업주부, 워킹맘 모두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고를 몰라주고 깎아내리기 바쁜 남편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수치감에서 벗어나게 돼서 다행이고 앞으로는 정말 주체적으로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으쌰으쌰하면서 지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더 밝은 내일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연글 읽는 걸 스트레스의 하나로 여겼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글을 작성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줄이야. 그래도 이혼 과정이 잘 마무리가 되어 이제야 한시름 놓게 되어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5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케이스예요. 그만큼 서로의 장단점을 알고 있었기에 신중한 결혼이었지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는 말을 실감한 결혼이기도 했죠. 저는 그리 잘 사는 집 딸은 아니지만 사회 초년생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이 좀 있었어요. 결혼 기간 동안에는 그 부분을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죠. 왜냐고요? 남편은 돈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일명 과시욕의 현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시댁에도 과시욕의 현신이 한 분 더 있더군요. 바로 우리 시모였어요. 시모는 제가 부모가 없다는 것도 친정에 돈이 없다는 것도 무척이나 싫어하셔서 결혼을 엄청 반대했어요. 그때 그냥 관뒀어야 했는데 제가 콩깍지가 단단히 쓰였는지 그때는 그놈이 좋아서 빨리 결혼이 하고 싶었죠. 그때 나로 돌아간다면 절대 하지 않을 결혼이라는 선택. 그 선택 이후 제 삶은 180도로 달라졌어요. 결혼 직후 알게 된 그놈의 다른 얼굴은 놈팽이였어요. 그리고 잡은 물고기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기도 했죠. 남편의 그런 모습은 제가 시모와 부딪힐 때마다 드러났어요. 제일 처음 남편의 다른 모습을 느꼈을 때는 임신 전으로 그 당시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제가 일하던 병원은 환자가 많아 바쁜 곳이었고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 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장시간 서 있고 말해야 하고 웃어야 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으니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복귀를 한 날 오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 너 반찬 좀 만들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갖다 주고 가. 반찬이요? 귀 먹었니? 한 번에 알아듣지도 못해. 사오지 말고 만들어서 와. 저는 힘든 몸으로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어 시모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시간은 9시가 훌쩍 넘어 있었어요. 어머님, 반찬 만들어 왔어요. 넌 왜 이렇게 늦어? 식탁 위에 반찬 올려놔라. 반찬을 올려놓자 시모는 손에 일회용 장갑을 끼고는 젓가락을 들고 왔어요. 그러더니 제가 만든 반찬의 냄새를 맡고 한 입씩 맛보더군요. 좀 이리 하나같이 맛이라고는 없니? 이래가지고 내 아들 아침밥이나 제대로 만들어 주겠어? 그러면서 제가 보는 눈 앞에서 제가 방금 만든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탈탈 털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제 멘탈도 탈탈 털리고 있었죠. 부모 없는 건 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어. 배운 게 없으니 음식 맛이 이 모양이지. 너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월, 수, 금 반찬 만들어서 와. 내가 지정하는 걸로. 알았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버린 음식을 담은 봉투를 제게 건네며 나가는 길에 버리라고 시키기까지 했죠.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가져오자마자 내 손으로 버리는 그 기분 정말 더러웠어요. 눈물도 나고 눈물이 마르니 화가 나고 화가 가라앉으니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반찬 가져왔어요. 그래, 오늘은 닭갈비, 오이소박이, 시금치 나물이지? 시모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넣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뭐니? 닭갈비가 왜 이렇게 달아? 오이소박이는 짜고 시금치는 왜 이렇게 곤죽이 됐어? 제가 조미료를 잘못 봤나 봐요. 그치만 어차피 쓰레기통에 버릴 음식 상관없지 않나요? 드시지도 않을 거 설탕 덩어리, 소금 덩어리면 뭐 어때요? 먹을 사람도 없는데. 예, 그럼 너 일부러 이랬다는 얘기니? 제가 왜 일부러 그러겠어요. 어머님이 제 음식을 일부러 버리는 게 아닌 것처럼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말하는 것 좀 봐. 음식 버린 게 그렇게 화났어? 그럼 음식을 맛있게 해와. 그러면 내가 버릴 리가 있겠어? 네가 못 배운 걸 왜 내 탓을 하고 난리니? 어머님도 못 배운 티가 나세요. 누가 음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요? 음식 남기면 지옥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 너 지금 나 타박하는 거니? 좀 기가 막혀서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음식이 음식 같아야 말이지. 소염물 같은 음식도 반찬이라고 시어머니한테 가져오다니. 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죠. 소염물 같은 음식 2번 다시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지 않을게요. 그럼 됐죠? 결국 저는 6개월 만에 반찬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육아휴직 중에 시모의 호출로 시작된 그 일이요. 예, 너 오늘 쇼핑하는 때 따라와라. 그날은 우리의 음력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손녀 생일 선물이라도 사주려나 보다 싶어서 따라 나섰죠. 애를 맡길 곳이 없어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너 뭘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봐? 빨리 들어. 아니, 자기는 손이 없고 발이 없는지 저에게 짐을 들도록 시키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그나마 좋게 봐줄 수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몇 보따리를 사서 나온 시모가 이번에는 자신이 가던 정형외과로 향했어요. 시모는 족저근막염이라는 걸 앓고 있는데 잘 낫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간호사와 트러블이 잦더라고요. 저는 하녀처럼 옆에 붙어서 다니고 있었기에 시모의 과도한 요구와 간호사의 불친절이 만나 싸움판이 벌어진 것을 구경하고 있었죠. 아가씨, 여기는 왜 금액이 이렇게 비싸? 저번에 다니던 곳은 이곳 1회 금액으로 2회를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너무 과잉 청구 아니야? 간호사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어요. 한번 보면 잊기 어려울 정도로 존재감이 넘치는 얼굴이었죠. 그녀는 시모에게 밀리지 않고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환자분, 그러면 그 병원 가시면 되잖아요. 왜 다른 병원 와서 남의 병원이 이렇다 저렇다 떠드시는 거예요?
싫으시면 여기 오지 마세요. 그 병원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여기 오셔놓고 무슨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으세요. 시모 못지않은 드센 기운의 간호사는 시모를 납작하게 눌러버렸죠. 대파랗게 어린 게 두 눈 부릅뜨고 말하는 것 좀 봐. 어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너 내가 원장한테 말해서 여기 그만두게 만들어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으름장을 놓는 시모의 말에도 그녀는 네 성의 없는 말투로 일관했고 결국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간호사가 키운 불똥이 제게 튀었죠. 오늘은 저녁 먹고 들어갈 거야. 그 말에 저도 출출함을 느꼈기에 시모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넌 왜 따라와? 네? 난 너랑 같이 밥 먹기 싫어. 나도 밥 편하게 좀 먹자. 네 얼굴 보면서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그래. 넌 밖에서 짐이나 지키고 있어. 그 순간 진짜 손이 벌벌 떨리는 게 시모의 뺨을 날려버리고 싶은 기분을 참느라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짐이나 지키고 있어라? 아우 진짜. 시모만 아니면 저도 아까 그 간호사처럼 대꾸해주고 싶을 정도였죠. 딸아이 생일 선물 사러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가만 보니 딸의 생일인지도 모르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저런 사람을 시모라고 모셔야 하다니. 그러던 중에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님, 저희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서요. 혹시 언제쯤 오시나요? 아,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데리러 갈게요. 죄송합니다. 갈 때까지 조금만 봐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말을 한 저는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빨리 어린이집에 좀 가봐. 마감 시간이라는데 내가 가기가 좀 그래. 당신 애 보려고 육아휴직 하는 거 아니었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애도 맡겨놓고 밖이야. 내가 지금 놀고 있으면 당신한테 전화했겠어? 다짜고짜 왜 나한테 화내고 난리야. 나 지금 어머님하고 밖에 나와 있거든? 당신 퇴근 시간 넘었는데 집 아냐? 나 지금 바빠. 갑자기 전화해서 데려오라 말라야. 나 안 갈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자기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남편 때문에 저는 열이 더 받았고 결국 이제 막 밥 한 술 뜬 시모에게 가서 말했어요. 어머님, 어린이집에서 마감 시간이라고 연락 왔어요. 제가 데리러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최대한 정중히 물어봤어요. 설마 손녀딸 일인데 그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시모는 제 짧은 생각을 한참 넘어서는 상식의 소유자였어요. 네가 가면 내 짐은 누가 지키니? 그리고 나 혼자 저 많은 짐을 어떻게 들고 가? 넌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어머니야말로 생각이 있어요? 라고 묻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어린이집 마감이면 선생님도 집에 가셔야 해요. 우리 애 하나 때문에 선생님 힘들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일 아니니? 바쁜 사람 위해서 어린이집이 있는 거지. 그렇죠. 바쁜 사람을 위한 어린이집이죠. 그런데 저는 바쁜 일이 없으니까 그만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밥은 어머님 혼자서 드시고 짐은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잘 있겠죠. 집에 가실 때는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야, 너 어디 가? 짐 하나라도 없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제 등 뒤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시모를 모른 채 하고 저는 택시를 타고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초조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두 번 다시 내가 저놈의 시모 믿나 봐라 하는 마음만 가득했어요. 애는 늦게까지 혼자 있어서 그런지 시무룩해 보였어요. 저는 백화점에서 딸 생일 선물 하나 사오지 못한 저를 원망했어요. 점심때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우리 딸 생일 선물 사오겠다고 말했는데 그걸 지켜주지 못해서 속상했거든요. 집에 와서 아이를 재워놓고 나니 억눌렀던 화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2시가 넘어서야
남편 놈이 어슬렁어슬렁 기어들어오더군요. 당신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가 오는 거야? 설마 술 마셨어? 그래, 술 한잔 했다. 왜? 마누라가 집에서 보라는 애는 안 보고 싸돌아다녀서 열받아서 한잔 했어. 아이고, 애 좀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한밤중까지 술을 쳐드시고 오셨어? 당신 나하고 애한테는 신경도 안 쓰지? 내가 못 간다고 이야기하면 당신이라도 가야 하잖아. 오늘 애가 시무룩해서는. 그게 내 잘못이야? 따지고 보면 당신이 육아휴직하면서 집에서 쉬는 주제에 빨빨거리고 돌아다닌 게 잘못이지. 내가 어디 갔었는지는 알고나 하는 말이야? 어머니가 불러서 나갔어. 나더러 짐꾼 시키고 어린이집 간다니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애기 생일이라 난 또 생일 선물이나 사주려나 싶어서 나갔지. 선물? 선물은커녕 사람을 식모처럼 부리는데 어떻게 둘이 그렇게 똑같아? 똑같이 무신경하고 제멋대로야. 야, 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가만히 보면 너는 우리 엄마에 대한 존중이 없어. 엄마가 일부러 그랬겠어? 곤란하니까 그랬겠지.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도 좀 해. 아니, 저녁 시간에 어머니는 식사하러 들어가시고는 나한테는 밖에서 짐 지키라는데 당신은 이해가 돼? 나는 어머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거로밖에 안 보인다고. 밥도 못 먹고 밥 먹는 거 지켜보면서 멀뚱히 서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당신은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꼴랑 밥 한 끼 못 먹게 했다고 이 난리야? 그게 그렇게 억울해? 자, 돈 줄 테니까 가서 먹고 와. 아주 배 터지게 먹고 와. 그럼 되겠네. 갑자기 지갑을 열어젖힌 남편이 제 얼굴로 10,000원짜리 한 장을 집어 던졌어요. 순간 그 치욕과 더러운 기분이 한데 뭉치면서 제 눈깔도 돌아버렸습니다. 이 인간이 돌았나? 지금 내 얼굴에 돈을 던져? 내가 지금 돈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아? 사람을 하녀처럼 부려먹는 당신 엄마한테 열받아서 그러지. 당신 엄마?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시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돈 준 게 싫어? 너 매일 입만 열면 돈 없다 앵앵대잖아. 그리고 남들은 애 보면서 살림도 잘만 하는데 당신은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바쁜 사람 오라가라야? 진짜 한 대 패버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저놈이 지금까지 돈 없다는 제 말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줄 몰랐어요. 매번 남편 사치를 말리려고 돈 없다고 자제시킨 것뿐인데. 그래, 남의 남편들은 일하면서도 애한테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그에 비하면 우리 애 아빠라고 있는 놈은 그 와중에 자기 엄마랑 똑같이 애 생일까지 잊어버리고 바로 어제 이야기했는데 애 얼굴 보는 거 미안하지도 않니? 음력 생일이 뭐가 중요한데 양력 생일 챙겨주면 되잖아. 이러니 내가 당신을 못 믿지. 당신 아버님이 음력 생일 지내라고 한 거 잊었어? 어떻게 아버님만 연락 올 수가 있어? 당신이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아버님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되겠어. 내일 당장 전화해서 이야기할 거야. 잠깐만. 그런 걸로 무슨 전화까지 해. 좋아. 그럼 내일 가족끼리 가까운 동물원이라도 갔다 오자. 우리 딸 동물원 좋아하잖아. 헬렐레 하던 남편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시부였죠. 남편은 시부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서 관리직이라는 명목뿐인 직급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월급 외에도 손녀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몇십만 원씩 주셔요. 몰래 저한테만 따로 용돈도 주시고요. 그만큼 시부는 며느리와 손녀딸에게 잘해주셔요. 진짜 남편놈한테 화나면 다 때려치고 싶다가도 할아버지 품에서 방긋방긋 미소 짓는 딸 생각에 내가 참자고 포기할 때도 있었어요. 제발, 정말로 이제 좀 잘하자.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 말 좀 해줘. 매번 불러내시면 이번에는 진짜 아버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잘 처리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당장 전화할게. 그러더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새벽 1시에 시모께 전화를 하지 뭐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시모도 된통 당하길 마음으로 막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는 왜 애 잘 보고 있는 주부를 불러다가 그런 일을 시켜? 그리고 애 손녀 생일을 잊고 사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딨어? 이제 2번 다시 와이프 쓸데없는 일에 와이프 불러내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아버지에게 이른다는 협박이 이 집에서만은 만능이었어요. 게다가 오밤중에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전화리를 치다니. 그래도 제 속은 시원하긴 하더군요. 야, 너 네 안사람 얘기 듣고 이러는 거니? 나도 걔 때문에 힘들었어. 짐꾼으로 불렀는데 휙 가버리고. 결국 택시기사님이 옮겨주셨잖니? 엄마, 와이프가 무슨 짐꾼이야? 결국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목소리도 크고 막무가내인 남편놈에게 시모가 졌습니다. 데리고 다녀서 미안하다는 말을 끝내 하게 만든 남편이 전화를 끊으며 씩 웃었지만 저는 웃지 못했어요. 아까 전에 남편이 던진 10,000원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때는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양친이 없는 제게 가족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으니까요. 그런 제게 이혼의 계기를 심어준 건 다른 사건 때문이었어요. 딱 하루 양친의 성묘를 가기 위해 남편의 차를 빌렸을 때였어요. 그날도 남편은 바쁘고 애를 봐줄 사람은 없어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야 했거든요. 카시트가 있는 남편 차에 올라탔다가 아이가 떨어뜨린 장난감을 주워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제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들어 올려보니 팔찌였어요. 저는 액세서리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제 것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 여성이 착용할 것 같은 디자인은 납골당 다녀오는 내내 찝찝하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이놈이 바람까지 폈겠어? 아니야. 직장 동료가 회식 때 탔다가 흘린 걸지도 모르지. 고민하던 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여보, 당신 차에 팔찌가 있는데 누구 거야? 어? 어떻게 생긴 건데? 내 차에 있는 거면 엄마 거 아닐까? 생각보다 태연하게 답하는 남편의 모습에 의심이 살짝 누그러졌지만 혹시 몰라 시모의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 말이 맞다면 어머니한테 돌려주는 게 맞으니까요. 어머님, 혹시 이런 팔찌는 얼마 정도 할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너 팔찌 샀니? 애 보는 엄마가 무슨 팔찌야? 게다가 딱 봐도 싸구려처럼 보이는데. 하긴 너한테는 딱이긴 하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빈정거림을 싣는 재주를 가진 시모를 제쳐두고 저는 제게 거짓말을 한 남편에 대한 찜찜함을 견딜 수 없었어요. 팔찌에 대해 알아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팔찌에 대해 물었어요. 이 팔찌 어머님 거 아니라는데? 당신 혹시 어린 여자 맞나? 딱 봐도 젊은 애들이나 할 법한 팔찌잖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니면 직원들 중에 누가 떨어뜨렸겠지. 난 진짜로 결백해. 못 믿겠으면 전화 내역, 문자 내역 다 봐봐. 나 목욕하고 올 때까지 열심히 찾아봐. 어차피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만. 그 말을 끝내고 남편은 진짜로 제게 폰을 맡기고는 욕실로 갔어요. 진짜 아닌가? 하며 폰을 뒤지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미안한 짓을 했다며 뒤로 빠져나오려다 저도 모르게 스팸 차단된 메시지를 들어갔는데 우와, 상간녀와의 불륜 메시지가 끝도 없이 이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스팸 차단된 번호는 이 차단된 메시지 내역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내가 못 찾았다면 끝까지 발뺌했을 남편에게 열이 받았지만 일단 먼저 사진부터 쭉 찍었어요. 읽는 것보다는 증거부터 남겨야 하니 후다다닥 찍었죠. 그때 내 눈에 들어온 메시지. 오빠, 택리가 늦어져. 딱 보니 갈 때까지 간 것 같은 이 문자. 빡친 저는 사진 다 찍고 남편 폰을 원래대로 돌려놨어요. 그리고는 제 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놈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당신 폰 진짜로 내가 뒤져봐도 돼?
정말 맹세코 바람 안 폈다고 말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나는 떳떳해. 다 뒤져봐도 돼. 내가 허락할 테니까 마음대로 봐. 남편 놈의 허락도 맡았겠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뒤지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가 누웠죠. 옆에서 "봐봐, 없지?" 하며 의기양양하게 웃는 모습에 한 대 팰까 했지만 참았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정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참았습니다. 그놈이 출근하고 저는 바빠졌습니다. 찍어놓은 수십 장의 사진을 분석해야 해서요. 그러다 보니 주소를 찍은 문자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 문자 주소가 눈에 익었어요. 어머님이 다니는 정형외과 주소였거든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앉아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이렇게 말했죠. 며칠 전에 요 앞에서 팔찌를 하나 주웠는데 혹시 주인이 계신가요? 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서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와 대판 싸운 그 불친절한 간호사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숨을 삼키고 확인했어요. 진짜 주인인지 모르니까 팔찌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똑같으면 제가 드릴게요. 로즈골드의 체인이고요. 꽃 모양이에요. 큐빅이 꽃에 4개 정도 박혀있고.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남편놈과 바람핀 상간녀를 잡았어요. 그러나 당장 그 앞에서 난리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복수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녀에게 돌려주고는 전화번호를 하나 받아놨어요. 상간녀가 제게 뭐라도 사겠다고 하길래 지금은 안 되니 나중에 제가 전화하면 와달라고 했죠. 이것도 인연인데 친하게 지내자면서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상간녀를 만났는지 엄청 늦게 오더군요. 당신 바람 폈지? 무슨 헛소리야.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이미 증거를 잡았는데. 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놈은 눈에 띄게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틀림없는 불륜남의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때 보여준 당신 폰에서 봤어. 스팸으로 차단된 문자에 고스란히 찍혀있던데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 이 나쁜 놈아. 애한테 신경도 안 쓰고 늦게 쏘다니더니 바람을 펴? 이제 애가 1살이다. 당신 머리통에는 도대체 뭐가 든 거야? 애 아빠라는 생각이 있긴 해? 아, 그래. 폈다. 바람 좀 폈어. 맨날 집에서 들들 볶기나 하는 마누라한테 질려서 다른 여자 좀 만났어. 근데 그게 뭐?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나도 당신한테 질려. 매번 우리 엄마랑 싸우고 나랑 싸우고.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어. 이혼해. 진짜 돌았구나. 완전 갈 때까지 가셨네. 세상은 당신 같은 놈을 유책 배우자라고 해. 당신한테 유리한 점은 하나도 없다고. 그딴 거 난 모르고 딸 양육권, 친권만 있으면 돼. 어차피 당신은 경제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애 못 데려가. 우리 딸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당신이 가져가면 똥 되는 거야. 에라이 이 미친놈아. 딸을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해? 아버님이 주시는 용돈 때문에 애 데려가려는 거면 절대 못 데려가. 이혼하자고? 그래, 내가 못할 줄 알아. 이혼해. 소송 걸고 엉망진창으로 같이 싸워보자, 어? 지금 당장 어머님 댁으로 같이 가. 가서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시모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시부와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모의 집 주소를 보내면서 지금 이쪽으로 오라고 말이죠. 갑자기 너희들 무슨 일이야? 둘이서 같이. 어머님,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시모의 얼굴빛이 확 달라지며 눈을 반짝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남편놈의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고도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요? 어머, 얘 잘됐다. 너희는 아무리 봐도 안 맞았어. 어쩜
잘 생각했어. 어머님,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람 펴서 헤어지는 거예요. 바람? 너 진짜 바람 폈니? 그건 곤란한데. 저는 시모가 맞받아칠 줄 알았는데 시모는 답지 않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곤란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어머님은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그걸 당당하다고 말하는 거죠? 얘는 말은 똑바로 해.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데는 원인 제공을 한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제가 무슨 원인 제공을 했어요? 제가 제발 좀 여자 만나라고 이 인간한테 여자를 들이밀기를 했어요? 아니면 여자한테 우리 남편 좀 만나달라고 빌기라도 했어요?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요? 잘못은 이 새끼가 했는데 왜 제 탓을 하세요? 네 꼴을 좀 봐. 그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하니? 네가 이렇게 추레하게 다니니까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얼굴이 못생겼으면 돈이라도 많던가. 세상에 하고 많은 여자 중에 꼭 골라도 이런 애를 골라서는 그래도 이제 헤어진다니 다행이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방문이 열리고 시부가 들어왔습니다. 시부의 얼굴이 열을 받아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시모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야, 너 바람 폈어? 진짜 바람 펴서 며느리랑 헤어지는 거야? 그게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예요. 매번 엄마랑 싸우고 저랑도 안 맞고. 대신 애는 제가 데려올 거예요, 아버지. 아버님, 그이에게 상간녀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람 핀 게 아니면 뭐겠어요?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저랑 헤어지겠대요. 멍청한 놈, 전하의 몹쓸 놈. 핏줄 어디 안 간다더니 지 어미랑 똑같은 짓을 해? 네 어미랑 내가 왜 별거 중인지 몰라서 그런 짓을 해? 여보, 지금 며느리는 저희랑 급이 안 맞아요. 친정에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예쁘기나 해요? 그 입 좀 다물어. 당신 그 바람기로 내가 받은 고통, 이번에는 당신 자식이 제 아내한테 그대로 저지르고 있어. 당신은 느끼는 게 없어? 그러고도 당신이 어미야? 아버지, 이 사람이 매번 어머니랑 싸워서. 내가 바보냐? 며느리한테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네 어미와 네가 잘못한 짓을. 네 어미가 그런 짓을 저지르면 너라도 네 처를 감싸고 위로해야지. 아이고, 자식 새끼라고 하나 있는 게 모지리가 따로 없어. 이유가 어찌 됐든 둘 다 이혼하기로 한 거 그냥 허락해주고 재혼시켜줘요. 새로 들일 애는 집도 꽤 살고 애도 참아대요. 이놈의 옆했네. 끝까지 반성은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해? 좋아. 그렇다면 나도 이제껏 질질 끌어온 일을 해결해야겠지. 오늘부터 당신에게 주던 돈은 다 끊을 거야. 아니 여보, 그럼 저더러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 내일부터는 다른 직장 구해봐. 내 회사에 네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다. 아버지, 일을 그만두게 하신다뇨. 한 번만 봐주세요. 뭐? 봐줘? 나는 이미 결정했다, 이놈아. 이 집안의 바람으로 이런 일 일어나는 건 마지막이어야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진짜로 이번에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아들놈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내가 저 여자랑 안 살겠다는데 왜 아버지가 이 난리시냐고요? 이놈이 그래도 제정신을 못 차리지? 내가 왜 난리냐고? 내가 내 손녀딸 할아버지라서 그렇지. 니놈한테 무슨 아빠 자격이 있어? 귀한 딸 팽개쳐놓고 여자 만나러 다니는 꼴이 어떻게 둘이 똑같아? 시부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끝나자마자 벨이 울렸어요. 저는 후다닥 뛰어나가 상간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제가 부탁한 순대 사오셨네요. 고마워요. 제가 순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이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거실로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놀란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그 썩어버린 표정을 보니 제 기분이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게다가 상간녀는 남편과 시모를 쳐다보더니 망했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망했겠죠. 자기가 그렇게 업신여기던 민폐 환자가 여기 딱 서 있는데. 왜 네가 여기 와? 나 팔찌 찾아주신 분이 이분이셔. 뭐? 팔찌? 그래, 그 팔찌. 망할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했던 그거 어머님 거 아니었더라? 그래서 내가 주인 찾아줬어. 그리고 이참에 여기에 불렀지. 관계자들 다 모였으니까 이혼 얘기 이제 해보자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는 발광을 했습니다. 거의 발작 수준이었죠. 그것도 이해는 가요. 시모를 하찮게 여긴 간호사잖아요. 물론 하찮은 사람이긴 하지만 대놓고 그런 대우를 당한 게 처음이라. 예, 너 만난다는 여자가 이 여자야? 미쳤어, 미쳤어. 이 여자 절대로 안 돼. 도대체가 너는 보는 눈이 왜 이렇게 없어? 게다가 순대 내가 제일 질색하는 걸 들고 왔잖아. 엄마가 어떻게 얘를 알아? 두말 안 해. 나는 이 애는 허락 못 해. 같은 값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순종적인 며느리가 낫지. 어머님, 제가 왜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 나갈 건데요. 이제 와서 버스 잡아도 늦었어요. 저도 두 분한테 정이 뚝 떨어졌거든요. 정말 어디 가서 이런 애들만 골라서 와? 좀 괜찮은 애를 데리고 와야 데리고 다닐 맛이 날 거 아니야. 상간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 듯 하더니 생각이 끝난 듯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하경이에요. 오빠와는 만난 지 1년 됐고 오빠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가 돌아버린 건지 원래 앞만 보고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정식으로 이혼도 안 한 와이프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꼴을 보니 보통 꼴통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요? 아직 이혼도 안 한 남자랑 결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인 있는 남자랑 바람 펴놓고 상간녀라 그런지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봐요. 세상의 모든 상간녀들이 다 그렇죠. 전 당당해요. 상간녀이기 전에 저와 오빠는 사랑하는 사이고 그걸 맡고 있는 사람이 아줌마니까요. 애를 빌미로 매번 협박한다는데 그게 아내가 할 행동인가요? 네가 뭘 안다고 입을 나불대? 애를 빌미로 협박? 네가 좋아하는 오빠가 그리 말하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순진한 아가씨가 여기 있네. 이보세요, 상간녀 씨. 당신 오빠는 기본적으로 애를 안 봐줘요. 애를 빌미로 협박? 당신 오빠가 애를 무서워할 것 같아? 정작 무서워하는 건 따로 있는데? 그리고 당신도 애를 가졌다면서 애를 빌미로 합법적인 남편한테 집에 관심 좀 가지라고 말한 와이프랑 애를 빌미로 애 있는 유부남 꼬셔서 결혼하자고 하는 상간녀랑 딱 봐도 누가 진짜 잘못한 건지는 뻔하지 않아? 그만해. 하경이 하는 말 다 100번 오라. 당신이 매번 딸을 방패 삼아 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게 짜증났다고. 아이고 열분 아셨네. 그래요? 네 놈이 먼저 여자를 꼬셨어요? 그래서 잘하는 짓이다. 어? 어린 여자 임신시키고 나니 늙은 마누라는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 당신 같은 늙은 호박 나도 필요 없어. 헤어지자니까 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크게 만드는데? 아, 제발 나랑 헤어져 줘라. 어? 알았어. 헤어져 줄게. 그치만 어머님도 아버님도 아셔야 하잖아. 우리가 왜 헤어지는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누가 가정을 파탄냈는지. 말만 하면 다 내 탓이지. 그러는 너는 도대체 뭘 잘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야? 나 잘한 거 없어. 그치만 잘못한 것도 없지. 나는 지금 횡단보도에서 신호 지키며 서 있다가 뺑소니 당한 기분이거든. 잘못한 게 없어? 매번 엄마랑 싸우고 나한테 이빨 들이댄 게 누군데? 엄마가 처음부터 당신이랑 결혼 반대할 때 알아봤어야 했어. 야, 돈 없이 커서 궁상 맞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매번 돈 없다고 나를 들들 볶을 수가 있어? 망할 남의 편이 꺼낸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게 꽂혔지만 저는 저놈 등 뒤에 칼 꽂을 생각에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돈 없이 커서 궁상맞은 나에게 몇 억의 유산이 있다는 걸 알면 이놈은 어떤 반응을 할까 싶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상간녀를 부르고 남편을 부채질한 건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저는 이 여자에게 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 지랄맞은 시모와 남편에게 당한 수모와 치욕스러움을 말이죠. 분명히 이 두 사람은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겠죠. 이 상간녀가 왜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는 눈에 선해요. 딱 봐도 남편은 돈 많게 생겼으니까요. 제발 둘이 결혼해서 너도 나처럼 눈물 흘리며 고생해봐 하는 마음뿐이었죠. 우리 둘의 설전을 말린 건 시부였습니다. 둘 다 그만해라. 여기서 단단히 내 일러두는데 내가 죽으면 당신하고 당신 아들은 내 유산 받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내 재산 반은 사회에 환원하고 반은 손녀딸에게 줄 테니까. 그 말만 남기고 시부는 떠났고 남겨진 두 사람은 설마 진짜 그럴 리가 있겠냐며 의외로 낙관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게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아버님이 저번에 변호사와 유언장 다시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다들 그건 잊고 계시네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을지 궁금하지는 않으신가 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딸과 제 물건을 챙겨 나오고서는 남편과 이혼소송 진행했어요. 부모님이 남긴 유산으로 교회에 적당한 집도 하나 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일자리도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을 샀다는 걸 어디서 들었는지 시모가 제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예, 잘 지냈니? 일하느라 애 보니 힘들지? 그래서 내가 반찬 좀 싸왔어. 시모의 몰골은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명품을 휘두르고 있던 시모에게 명품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많이 잘못했어. 너한테 돈이 많았다면 미리 얘기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들도 많이 후회하더라. 그러니 다시 잘해보는 게 어떠냐? 이 집도 내놓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너 아직 네 시아버지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그 사람한테 잘 얘기해서 나 용돈도 다시 받도록 해주고. 바뀐 줄 알았더니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사람 쉽게 바뀌지 않는다더니 어찌 이리 얄미운 부부는 그대로인지. 게다가 돈이 많았으면 나를 괴롭히지 않았을 거라는 그 생각이 정말 천박하고 예의 없는 생각이라는 걸 아직 모르더군요. 게다가 용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니. 제게 와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시부에게 가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 할 일을 어째서 내게 책임 전가를 시키는지. 저는 쓰레기통을 가져와 시모가 가져온 반찬통 옆에 뒀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을 열어 하나하나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반찬을 싸오면 제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뻔뻔한 것도 유전인가 봐요. 아주머니께서 당신 아들한테 저하고 헤어지고 다른 여자랑 잘해보라는 말 했을 때부터 우리는 연 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당장 나가세요. 결국 시모는 본전도 못 찾고 터덜터덜 나갔죠. 저는 소금을 들고 시모 뒤를 따라가 문 앞에서 밖으로 소금을 휙휙 쳤습니다. 아주 재수가 더러우려니 이런 일을 당하고. 제가 치는 소금에 어이없는 듯 바라보는 시모를 보며 저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이 정도쯤 했으면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 날 그 인간이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집안에 들어오더니 생각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짜증나는 낯짝으로 실실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당신 집에 다녀갔다는 이야기 듣고 들렀어. 잘 살고 있는 거 보니 좋다. 혹시 이혼 다시 생각해 볼 생각 없어? 당신이 원하면 나도 그 여자랑은 인연 끊을게. 내가 왜 당신 같은 놈이랑 다시 재결합을 생각해야 해? 이보세요, 아저씨.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그 말부터가 이미 아웃이라고요. 뭐? 내가 원하면 그 여자랑은 인연을 끊어? 야, 이 모자란 놈아. 네가 최소한 나하고 재결합을 운운할 생각이었으면 그 여자랑 인연을 먼저 끊고 나한테 와야지. 순서가 한참 바뀌었잖아. 지금 살고 있으면서 무슨 아서라? 네가 억만금을 들고 와도 너랑 다시 재결합은 안 해. 그러면 돈이라도 좀 빌려줘. 한 1,000만 원만. 미친.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리고 왜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줘야 해?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 위자료 받아도 모자랄 판에. 그래, 이혼 소송하고 있으니까 막 가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돈 많이 있는지 몰랐지.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나도 헤어지자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 말도 진짜 웃기다. 뭐? 돈이 있으면 헤어지자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상간녀랑 분류는 계속 했을 거고? 그게 더 지옥이었겠네. 이러고 보니 내가 너랑 이혼을 결심한 게 올해 들어 제일 잘한 일 같아. 당신이 맨날 돈돈거리니까 내가 다른 여자한테 간 거잖아. 그 부분은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나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일자리도 잃었어. 아버지가 퇴직하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해서. 퇴직금은? 그건 아버지가 내 차 가지고 가셔서 새로 차 샀어. 지금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힘들다고. 당신 돈 많아 보이니까. 진짜 달라지지 않은 그 허세와 과시욕에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퇴직금은 못해도 5천 정도는 됐을 텐데 또 비싼 차를 샀겠구나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났어요. 그 상간녀는 지금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날까 싶어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자.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손끝이 흥분으로 떨리는 걸 겨우 참았어요. 언젠가 다가올 이 순간을 위해 제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10장이 빼곡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1,000원짜리 10장을 꺼내서 남편의 얼굴을 향해 시원히 뿌렸습니다. 배고프면 나가서 사 먹어 이 등신아.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에 저는 숨통이 확 트이는 걸 느꼈어요. 1,000원짜리 세례에 제대로 열받은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열받아 집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했던 대로 따라 나가서 소금을 휙휙 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들은 제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자존심만 센 인간들에게 저희 집은 치욕과 수치스러움의 기억이니까요. 나중에 시부에게 들어보니 시부가 시모 집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상간녀와 전남편 시모가 함께 살게 됐나 봐요. 그 상간녀도 대단한 게 시부의 재력이 탐났는지 언젠가 시부가 전남편을 다시 거둘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셋이 같이 살기로 했다더군요. 하지만 전남편과 시모는 그런 상간녀를 저 대신 봉이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돈돈거리며 괴롭혔다더라고요. 제대로 빨대 꽂으려고 한 거죠. 나중에 두 사람이 빈털터리에 자기가 봉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상간녀가 시모 명품들을 모조리 들고 도망갔대요. 시모는 상간녀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다 결국 못 잡고 집에 붙어 있다고 하고요. 전 남편은 결국 일을 시작했으나 매번 잘려서 현재는 전단지 알바를 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그 동네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다 잃고 기력까지 잃은 시모가 처음에는 못 알아볼 정도로 늙었더라고요. 그 모습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요즘 여전히 시부와 제 딸은 자주 만나요. 재혼 생각은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별 생각 없네요.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하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가족이 완성체여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한 지난날을 반성하며 단 둘뿐인 가족만으로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긴 사연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